차민준의 하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빌딩 중 하나인 글로벌 파이낸스 센터의 1층 로비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그는 그곳의 주간 경비원이었다. 살짝 바랜 듯한 남색 유니폼과 여러 번 닦아 낡아진 구두는 거울처럼 빛나는 대리석 바닥과 눈부신 샹들리에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존재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로비를 오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표정과 감정들을 읽어내고 있었다.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번들거리는 젊은 펀드 매니저의 눈, 실적 압박에 짓눌려 잿빛이 된 늙은 부장의 어깨. 그는 이 거대한 빌딩이라는 정글의 모든 생리를 침묵 속에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의 아들 차진우의 세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명문대학교 캠퍼스. 진우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유라와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애써 웃고 있었다. 유라의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가 의사이거나 변호사, 혹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임원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온통 해외여행과 명품,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한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진우의 아버지는 뭐 하셔? 한 친구가 무심하게 던진 질문에 진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늘 준비해두었던 거짓말을 내뱉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셔.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 화려한 빌딩 숲 어딘가에서 초라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부끄러웠다. 그날 저녁 진우는 여자친구 유라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진우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우리 딸이 만나는 사람이니 아버님도 어떤 분이실지 참 궁금하네. 꼭 모시고 오렴. 그것은 초대가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언덕길을 한참 올라야 나오는 낡은 연립주택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화려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현실이었다. 집 안에서는 아버지 민준이 낡은 안경을 쓴 채 두꺼운 경제학 원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소박한 취미였다. 진우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저녁 식사 초대에 대해 말하며 거의 애원하듯 소리쳤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유란의 집에서 저녁 식사하자고 연락 왔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남들처럼 제대로 된 아버지처럼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아버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읽던 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제대로 된 아버지가 어떤 건데, 아들아. 진우는 울부짖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의 아버지들에 대해, 그들의 성공과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애들 아버지는 다들 사회에서 존경받고 훌륭하신데 왜 우리 아버지만 이래요? 왜 평생을 이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사세요? 저는 정말 아버지가 너무 창피해요. 아들의 잔인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의 잊고 싶었던 과거를 후벼 팠다. 그의 머릿속으로 15년 전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여보, 우리 진우 절대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나처럼, 그리고 당신처럼 되지 않게 제발 약속해줘요. 아내의 마지막 유언. 그것은 그가 마이더스라는 이름을 버리고 평범한 차민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유이자 그가 15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십자가였다. 그는 아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았다. 민준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다, 가마. 진우는 그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거칠게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거실에는 민준 혼자 남았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경비원 일로 거칠어진 투박한 손. 하지만 한때는 이 손가락의 움직임 한 번에 수천억의 돈이 움직이고 한 나라의 경제가 휘청거렸었다. 그는 아내와의 약속과 아들의 원망 사이에서 깊고 고독한 한숨을 내쉬었다.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를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약속했던 주말 저녁, 차민준과 진우는 유라의 평창동 대저택에 도착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이 열리는 순간 진우는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위압감을 느꼈다. 잘 가꿔진 정원, 대리석으로 마감된 현관,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유라 어머니 박 여사의 인자하지만 차가운 미소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초라한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주는 그가 가진 가장 좋은, 그러나 조금은 유행이 지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 화려한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는 정중함을 가장한 잔인한 취조 시간이었다. 박 여사는 우아한 몸짓으로 와인을 따르며 민준에게 질문을 던졌다. 차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진우 군이 워낙 과묵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민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글로벌 파이낸스 센터의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옅은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아, 그러시군요. 참 정직하고 성실한 일을 하시네요. 그녀가 내뱉은 정직과 성실이라는 단어는 무능과 가난의 다른 이름처럼 들렸다. 식사는 지옥과도 같았다. 진우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감추며 필사적으로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박 여사는 집요하게 민준의 배경과 자산에 대해 파고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진우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진우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다음 날 진우에게 유라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진우를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이 없었다. 우리 유라, 아무 고생도 모르고 자란 귀한 딸이야. 자네 아버지 같은 사람을 사돈으로 맞을 수는 없어. 그녀는 진우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 달 주겠네. 그 안에 자네 집안이 우리와 격이 맞는다는 걸 증명해보여. 강남의 자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자네 아버님의 번듯한 직업, 그 두 가지를 내 눈앞에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게. 진우는 절망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요구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아버지 민준의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그는 박 여사의 최후 통첩에 대해 이야기하며 애원하고 소리치고 절규했다. 아버지, 제발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예전에 하시던 일이라도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숨겨놓은 돈이라도 있으면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들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내와의 약속과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 있었다. 그는 다시 돈의 노예이자 사람을 파멸시키는 괴물, 마이더스가 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으로 15년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의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사무실. TV 화면 속에서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장례식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민준이 행했던 무자비한 기업 사냥의 여파로 모든 것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 뉴스 화면 속 슬픔에 잠겨 오열하는 친구의 아내와 어린 딸의 모습. 그들의 눈빛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저주와도 같았다. 그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다. 민주는 아들의 간절한 애원을 고통스러운 침묵으로 거절했다. 그의 목소리는 뱉어내기 힘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그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 미안하다. 그 거절은 진우에게는 마지막 배신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의 무능과 이기심의 최종적인 증거라고 생각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애원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텅 빈 경멸만이 남아있었다. 알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끝까지 실패자로 남으시겠다는 거네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도.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갔다. 거실에는 민준 혼자 남았다. 죽은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살아있는 아들의 절규. 그는 그 무엇도 선택할 수 없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약속의 날, 차민준과 진우의 작은 연립주택에는 지독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준은 낡았지만 집안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청소했고 서툰 솜씨로나마 간단한 다과상을 차렸다. 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몇 번이나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치고 현관문만 쳐다볼 뿐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그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마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최고급 모피코트와 명품백으로 치장한 박 여사와 그녀의 옆에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유라가 서 있었다. 박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노골적으로 경멸이 담긴 시선으로 사방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비싼 구두가 낡은 장판 위를 또각거리며 불쾌한 소리를 냈다. 어머, 생각보다 아담하네요. 두 분이 사시기에 좁지는 않으시고요. 그녀의 모든 말은 친절이라는 포장지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칼날이었다. 차 선생님께서 경비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참 힘드시겠어요. 밤낮도 바뀌고 이렇게 피곤해서야 아들 앞길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그녀는 민준이 나온 소박한 찻잔을 내려다보며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그리고 이 집을 자신의 귀한 딸이 발 들여서는 안 될 더러운 곳으로 여기고 있었다. 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그의 심장 속에서 지난 수년간 억눌러 왔던 수치심과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다. 마침내 박 여사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저희 유라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셔야죠. 그렇지 않다면 이 결혼은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우의 이성을 붙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박 여사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모든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절망은 가장 쉽고 만만한 상대, 즉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만족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결혼이 전부 망가지고 있잖아요. 대체 왜 그렇게 무능하고 비참하고 실패한 인생처럼 사시는 거예요? 그는 절규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심장에 박혀있던 가장 잔인한 말을 아버지의 얼굴에 내뱉고 말았다. 아바는 실패작이야. 그 한마디에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진우의 잔인한 말은 멈추지 않았다. 이 집이라도 있어야 제가 유라랑 결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제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리는 추방 선고였다. 서재에는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아들을 한 번, 그리고 경멸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박 여사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그는 그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저녁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차가운 비 속으로 아무런 미련도 없이 걸어 나갔다. 그의 축 처진 등이 빗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집안에 그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합리화가 뒤섞여 있었다. 박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차민주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목적지 없이 걷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아들이 던진 잔인한 말들로 산산조각 나 있었다. 15년간 지켜왔던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는 결국 아들에게 버림받는 것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실패자가 되어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었다. 차민준이 아들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난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여의도 증권계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한국거래소 KRX식의 거대한 전광판은 온통 시뻘건 하락 화살표로 뒤덮여 있었다. 투자자들의 절망적인 비명과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코스피 지수는 개장 1시간 만에 수십 포인트가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었다. 사건의 진원지는 골리앗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악명 높은 외국계 헤지펀드였다. 그들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신화그룹을 상대로 막대한 자본을 동원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기습적으로 선언했다. 그들은 신화그룹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공매도하며 주가를 폭락시키고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정부와 국내 금융기관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같은 시각 신화그룹의 비상대책회의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룹의 총수인 윤 회장은 핏기 없는 얼굴로 전광판에 떠있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평생의 노력이 단 몇 시간 만에 외국의 약탈자들에게 물어뜯기고 있었다. 그의 앞에 선 임원들은 하나같이 절망적인 시나리오만을 보고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대로라면 1시간 안에 경영권 방어선이 뚫릴 겁니다. 골리앗 캐피탈의 자금력은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때 젊은 임원 하나가 절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회장님, 지금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어쩌면 단 한 명뿐일지도 모릅니다. 전설 속의 그 사람, 마이더스 말입니다. 마이디오스.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에 있던 나이든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15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대한민국 금융계를 지배했던 신화적인 존재. 그의 정체는 대한민국 0.1%의 최상위층 사이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그의 거래는 신의 예언과도 같았고, 특히 외국의 투기 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지켜내는 애국자로도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15년 전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뒤 연기처럼 시장에서 사라졌다. 한편 차민주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목적지 없이 걷고 있었다. 아들이 내뱉은 잔인한 말들이 빗줄기와 함께 그의 심장을 때리고 있었다. 그는 허름한 24시간 카페로 들어가 흠뻑 젖은 몸을 의자에 기댔다. 카페의 낡은 TV에서는 긴급 속보로 신화그룹의 위기를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그는 멍하니 TV 화면 속 신화그룹의 로고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오랜 친구 윤 회장의 회사. 그의 공허했던 눈동자, 아주 희미한 오래된 본능의 불꽃이 스쳐 지나갔다. 신화그룹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골리앗 캐피탈은 자신들의 승리를 예견하는 오만한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져들었다. 윤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은 한숨과 함께 눈을 감았다. 회의가 끝나고 그는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웃고 있는 너무나도 총명하고 자신감 넘쳤던 젊은 날의 차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그는 집무실 깊숙한 곳의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 전화기는 오직 단 한 사람과만 연결되는 전화였다. 그는 외워서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번호를 눌렀다. 같은 시각 허름한 카페, 민준의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낡고 오래된 피처폰이 귀에 거슬리는 벨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전화기였다. 그는 무심코 전화를 꺼내 들었다. 발신자 표시 화면. 그곳에는 단 한 글자가 떠 있었다. 윤, 차민준의 얼굴. 실패한 경비원의 그 지치고 슬픈 얼굴 위로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유령이 전화를 받으려 하고 있었다. 전설이 돌아오려 하고 있었다. 차민준의 낡은 피처폰 너머로 15년 만에 처음 듣는 친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오랜 세월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아, 나다. 윤 회장. 미안하다. 이런 일로 15년 만에 연락해서.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의 TV 화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화면 속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이어졌다. 골리앗 캐피탈 놈들이야. 자네도 알지 않나? 그 악랄한 놈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먹잇감으로 삼고 있어. 이건 이제 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 전체가 걸린 문제라고. 자네가 필요하네. 마이더스. 자네만이 저들을 막을 수 있어. 마이더스. 15년간 그가 스스로 봉인해 두었던 이름. 그 이름이 죽은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지옥의 문을 열고 그를 다시 찾아왔다. 그는 카페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비에 젖은 초라한 경비원. 이 남자가 정말 전설의 마이더스란 말인가? 그의 첫 번째 본능은 거절이었다. 그는 약속했다. 다시는 그 괴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의 머릿속으로 15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마이더스로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잔인한 승리를 거둔 날이었다. 그가 주도한 적대적 M&A로 경쟁사는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피인수 합병된 회사의 사장, 그의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모든 것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 친구의 장례식장. 그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친구의 아내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오열하는 모습. 그녀는 우연히 장례식장 밖에 서 있던 민준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닌 증오와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이 괴물. 그 한마디는 그의 성공 신화 전체를 무너뜨리는 망치였다. 그날 밤 그의 아내는 어린 진우를 품에 안고 그에게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이미 남편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보, 우리 진우,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당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 괴물이 되지 않게 제발 약속해줘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다시 현재, 카페 안 민주는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주가 폭락에 절망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 세상의 평범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 위로 승리에 도취해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골리앗 캐피탈 대표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15년 전과는 다르다. 이것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15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것과 같은 선량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이것은 어쩌면 신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속죄의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의 뇌리 위로 아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아빠는 실패작이야. 어쩌면 아들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실패했다.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부터, 그리고 그 힘이 가진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수화기를 고쳐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지친 경비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윤 회장.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윤 회장이 숨을 죽였다. 10분. 딱 10분만 버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준아, 그리고 내 이름으로 증권 계좌 하나를 열어줘. 자금은 100원이면 충분해. 100원.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선언이었다. 그는 수십조의 자본이 오가는 전쟁터에 단돈 100원을 들고 참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 윤 회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알겠네. 알겠어.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다. 밖은 어느새 비가 그쳐 있었다. 실패자는 사라졌다. 마이더스가 그의 전쟁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차민준이 들어선 곳은 여의도의 화려한 증권사 객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어두침침하고 담배 냄새와 컵라면 냄새가 뒤섞인 동네의 허름한 PC방이었다. 그의 젖은 옷차림과 지친 얼굴은 현란한 게임 그래픽과 시끄러운 욕설로 가득 찬 이 공간 속에서 완벽하게 이질적이었다. 그는 구석진 자리에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는 윤 회장이 문자로 보내온 임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계좌에 접속하자 그의 예금 잔액이 화면에 떠올랐다. 잔액 100원. 민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의 눈앞 모니터 화면에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실시간으로 학살당하는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시뻘건 피바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골리앗 캐피탈은 그 시체 위에서 탐욕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는 전설의 마이더스였다. 따따따따따따딱. 그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와도 같았다. 그는 골리앗 캐피탈이 가진 막대한 자본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 그는 돈이 아니라 심리와 알고리즘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시장에 유령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수백 개의 다른 IP 주소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유령 거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켰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 아래에 작은 돌멩이 수백 개를 동시에 던지는 것과 같았다. 골리앗 캐피탈의 정교한 자동거래 알고리즘이 이 예측 불가능한 노이즈를 감지하고 찰나의 순간 계산 오류를 일으키며 멈칫했다.
두 번째 움직임은 공포에 질려 투매를 시작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골리앗 캐피탈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공매도 포지션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작은 파생 상품 포지션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리고는 자신의 100원으로 그 포지션의 가치를 연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옵션을 매수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의 가장 약한 균열을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은 신의 한 수였다. 장면은 여의도의 한국거래소 객장으로 전환된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추락만을 거듭하던 신화그룹의 주가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래프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시뻘건 바다 한가운데 아주 작은 녹색의 섬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다. TV의 경제 채널, 패널로 출연한 분석가들이 흥분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방금 정체불명의 거대 자본이 시장에 개입하여 골리앗 캐피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공격입니다. 이 거래 방식은 나이든 한 분석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령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전설로만 듣던 마이더스의 방식입니다. 15년 만에 마이더스가 돌아왔습니다. 마이더스의 귀환,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금융계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었다. 다시 허름한 PC방, 윤 회장과 약속한 10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민준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의 마지막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는 방금 전 시장의 공포를 이용해 벌어들인 수십억의 돈을 단 하나의 지점에 미친 듯이 쏟아붓기 시작했다. 바로 신화그룹의 주식이었다. 그의 매수 신호는 시장에 퍼져있던 공포를 희망으로 바꾸는 거대한 불꽃이었다. 마이더스가 돌아왔다. 그리고 그가 신화그룹의 편에 섰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패닉에 빠져있던 개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폭등했다. 골리앗 캐피탈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서둘러 퇴각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끝났다. PC방. 민주는 조용히 증권 계좌에서 로그아웃했다. 100원으로 시작했던 계좌의 장원은 믿을 수 없는 숫자로 불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없었다. 그는 그저 지쳐 보였다. 전쟁의 스릴이 사라지자 아들의 잔인한 목소리와 아내와의 약속이 다시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갔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1시간 이용료를 지불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PC방을 나섰다. 게임에 열중하던 주변의 아이들은 방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초라한 아저씨가 대한민국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다시 도시의 어둠 속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사라져가고 있었다. 마이더스의 귀환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뉴스 채널은 지난 10분간 벌어졌던 기적과도 같은 시장 방어전을 쉴 새 없이 재방송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그의 거래 방식을 분석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국가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미지의 영웅에 대한 찬사로 들끓었다. 그 시각 진우는 유라의 집 거실에서 박 여사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다. 박 여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저 마이더스라는 분 정말 대단하지 않니? 저런 분이 우리 사위의 아버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어제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잔인한 행동을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TV 화면에 긴급 속보 자막이 떴다. 신화그룹의 윤 회장이
마이더스의 귀환과 관련하여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었다. 화면이 기자회견장으로 바뀌고 안정을 되찾은 윤 회장이 단상 위에 섰다. 그는 먼저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렸던 그 이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제 저희 신화그룹과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익명의 투자자 마이더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윤 회장의 목소리는 깊은 존경심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은 제 평생의 친구이자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는 15년 전 개인적인 아픔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는 이 나라의 위기를 외면하지 못하고 단 10분간 다시 세상으로 나와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오늘 그분의 허락 없이 이 자리에서 그분의 진짜 정체를 밝히려 합니다. 더 이상 제 친구가 세상으로부터 실패자라는 부당한 오명 속에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그것은 며칠 전 박 여사의 집에서 모욕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았던 초라하고 지친 모습의 차민준이었다. 진우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윤 회장의 목소리가 확인 사살처럼 그의 귀에 박혔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마이더스는 바로 이 사람, 제 친구 차민준입니다. 거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유라와 박 여사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스크린과 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진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가 실패자라고 소리쳤던 아버지. 그가 무능하다고 경멸했던 아버지. 그가 자기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고 빌었던 바로 그 아버지가 나라를 구한 영웅, 전설의 마이더스였다니. 아버지의 침묵, 그의 깊은 슬픔, 그리고 돈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던 그의 고통스러웠던 거절.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그는 이제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깨달았다. 아바는 실패작이야.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잔인한 저주가 되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붙잡는 유라와 박 여사를 뿌리치고 저택을 뛰쳐나왔다. 그는 차가운 도시의 거리로 나섰다. 아버지를 찾아야 했다. 비에 젖은 채 상처 입은 등을 보이며 자신을 떠나갔던 아버지를, 그는 자신의 초라한 아버지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왕의 가슴에 칼을 꽂은 가장 어리석은 아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휴대폰을 꺼내 늘 무시했던 아버지라는 이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다시 닫아버린 후였다. 진우는 붐비는 도시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서 목 놓아 울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후회와 함께 절규하듯 불렀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속죄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